부동산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도 했고 임장도 했어. 그럼 이제 입찰하러 가셔야겠죠? 근데 단순히 낙찰받고 싶은 욕심에 높은 가격을 썼다가는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돈 되는 입찰가 뽑는 방법 전부 공개해 드릴게요. 소희님, 네. 저 이제 권리 분석까진 좀 알겠어요. 진짜요? 아마도요? 네네. 핑크색 위로 뭐가 없으면 안전하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얼마에 입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낙찰 받으려면 일단 높게 써야 되잖아요. 맞아. 높게 쓰면 낙찰이야 받겠지. 근데 나한테 뭐 남는 게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부동산 가서 1억에 살 수 있는 걸 1억 천에 산다고 하면 바보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경매에 집중해서 경매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 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낙찰 받아서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끝까지 계획 잡는 게 아니라 낙찰 받는 것까지가 목적이 돼요. 근데 낙찰보다 잘못 받았을 때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가를 또는 입찰가를 잘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낙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해당하는 물건을 팔고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낙찰보다 수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낙찰만 받으려고 하면 공 2개 더 쓰면 되지. 1억짜리 100억에 사고 막 이러면 되잖아. 100억이 어딨어요, 제가? 그치, 그런 거지. 1억짜리 100억에 사면 못 팔겠지. 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게 계산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찰보다 수익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수익이 나는 가격을 찾는 게 이제 입찰가 뽑는 과정입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조건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면 경매 안 할 사람이 없겠지. 근데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낮아야 되냐. 그럼 결국은 경매를 진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지. 경매 비용으로 부동산을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뭐 취득세, 그리고 그 등기를 칠 때 필요한 법무비, 그리고 뭐 대출 받을 테니까 은행 이자도 나가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명도할 때 그냥 명도가 안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명도비가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비워주거든. 돈이 없으니까. 경매 당했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삽이라도 주고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삽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삽이 안 주면 명도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또 돈을 드려야겠지. 협의가 잘 되면 이제 작은 이삽이로 이제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이삽이 주는 게 싸게 먹혀요?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예를 들어 제가 3천만 원 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삽이를요? 이삽이로 3천만 원. 뭐 어디로 이사 가길래 3천을 달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리한 게 있으니까 그 돈을 달라는 거지. 근데 경매에서는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 수리를 한 게 그 사람 게 아니거든. 낙찰받은 내 거지. 그래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주고 내보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이 돼요. 이렇게 협상해서 이삽이 줘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 그거 어떻게 협상을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협상을 통해서 적정점을 찾는 거지. 아니 근데 3천만 원이랑 100만 원은 갭이 너무 큰데요? 그지? 그게 3천만 원 불렀는데 3천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2번 통화 만에 떨어졌어. 왜?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돼. 근데 500만 원 떨어지는데 100만 원까지 떨어지기까지가 이제 한 달이 걸린 거야. 마지노선이란 게 있잖아. 그 마지노선까지 떨어뜨리는데 우리의 목표한 금액과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금액의 한 절반 정도에서 가늠이 돼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계속 떨궜겠지만 해당하는 물건으로도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100만 원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명도비도 생각해야 되고 집 할 때 또 중개비 주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이 남잖아. 그럼 양도세 낼 것도 생각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에 입찰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해당하는 물건마다 다 이렇게 하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어. 공식이요? 공식이라니까 벌써 머리 복잡해지는데 그냥 최저가로 계속 입찰하고 얻어 걸리길 기대하면 안 될까요? 근데 최저가대로 못 팔 때도 있어.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신건,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그냥 낙찰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로도 부족해서 2번 유찰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저가라고 무조건 싼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그 최저가가 왜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나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틀리지. 이제 경매가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 바로 나온 다음에 내일 바로 입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경매가 신청과 함께 경매 입찰자들한테 공개될 때까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정도가 걸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감정은 옛날에 해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바뀌었죠. 그런 상태에서 물건이 공개가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가격에 감정이 되고 내가 볼 때는 낮은 가격이 돼 있겠지. 너무 감정가가 높으니까 또 유찰시키고 그래야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아, 지금 말 들어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경매 쉽다면서요? 경매 쉽지. 근데 이 쉽다라고 하는 게 경매를 모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처음 이렇게 듣고 처음 접해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좀 몇 번 반복하고 좀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을 거야.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접근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놨고 해당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고 진행할 수 있겠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매를 어렵다고 느끼거든. 왜냐하면 경매가 법이랑 관계된 거라서 그래. 너무나 상식적인 거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돈 빌려줬어. 그럼 돈 받으려고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안 줘. 그럼 난 어떻게 해? 싸워요. 그건 법을 벗어난 얘기고 우리 왜 민사를 형사로 만드니?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애슐리가 안 갚아. 그럼 난 애슐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팔아서 돈 받으려고 하지. 근데 그 물건의 주체가 부동산이야. 그게 이제 경매의 다고. 그럼 경매에 나왔을 때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 물건을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많은 결격 자유가 없어야 되잖아.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권리분석 공부했다며. 그러니까 분홍색 밑으로 있는 것들 있지. 분홍색 밑으로 있는 걸 다 없애주겠다고 법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되게 쉬운데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지. 그 진입장벽만 넣으면 경매처럼 쉬운 것도 없어. 근데 그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라고 말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내가 뭐 공식이라고 해서 시그마 그리고 인테그랄 그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그게 거거든.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아니야. 더하기 하고 빼기만 할 거거든. 그거 한번 볼게요. 물건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건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평택 지원. 우리 그 경매 물건은 일반 부동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사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나온 물건인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원지방법원의 평택지원이라고 써있지. 그리고 10시부터 개찰한다 라고 써있는 거고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평택대가 나와 있고 지금 7,800만 원에 나왔다가 5,460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7,800만 원에 나왔을 때 이 물건은 아무도 안 산 거야.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 7,800만 원에 나왔을 때 이 7,800만 원이 최저가인 거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아. 이게 비싸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한번 볼게. 자, 권리분석은 마스터를 했다고 하니 분홍색 밑으로는 다 없어진다는 거 마스터했으니까 한번 유찰돼서 5,460만 원에 나온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왼쪽에 화면 보시면 요 아파트 이렇게 매매 면적은 얘가 35.28 면적이니까 단지 정보에 보시면 얘는 32.76의 전용 면적이니까 요 다음 거 35.28 얘구나. 그럼 얘는 분양 면적은 51.81 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35.28 그리고 방은 한 개고 욕실도 한 개짜리. 이 단지에서 해당하는 물건이 449세대 중에 9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옆에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나오죠. 지금 7,300의 1층이래. 북동향. 자, 북동향의 1층 물건이 월세 안고 파는 금액이 7,300. 그럼 우린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럼 1층에 있는 물건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생기죠. 그리고 다음 거 봤더니 7,500의 저층이래. 기본형 수리 안 했대. 남향인데 7,500이야. 여기서 말하면 대부분 저층이라고 하면 1층이라서 이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7,600의 4층 북향 월세 승계. 남향의 내부 리모델링 그러니까 올수리하고 전세 끼어 있는 물건인가 봐. 이게 7,800. 7,900에 올 수리된 거. 7,300에 1층에 북동향이 수리 안 돼 있는 거 사는 것보다는 몇백만 원, 2,300만 원 더 주고 7,800에 뭐 탑층에 남향 전세 승계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면 이걸 사겠지.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거든. 예를 들어 실거래가를 보면 이 물건인데 이 빨간 점 많이 보이지.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를 실입주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실입주하는 사람들보다 전세나 월세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이거든. 전세 거래도 요 정도가 있고요. 월세 거래도 이렇게나 있어. 그럼 월세 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전세 놓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를 원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팔 용도를 한번 알아보자고. 그럼 나한테 사는 사람이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겠지?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실거래가로 이렇게나 많은 거래가 있어요. 10층에 아마도 수리가 된 것 같은데 8,500 그리고 2층에 7,000 그리고 물건 나와 있는 게 7,000
7,600 정도. 아까 그 물건 수리된 거. 그러면 나는 수리를 해서 파는데 7,600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집 구할 때랑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많은 집들을 봤는데 가격 대비해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찾는 거야. 예를 들어 7,300에 1층이 나와 있는데 나는 7,300에 1층 살래? 아니면 로얄층에 7,600에 올수리 돼 있는 걸 7,600에 살래? 300밖에 차이가 안 나지. 당연히 7,600이죠. 안 어렵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이 7,600짜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팔려나가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내 거랑 7,600짜리랑 경쟁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7,600 정도에 팔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이거 경매 물건인데 내가 들어가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가 안 돼 있을 거잖아. 그래서 7,600에 팔긴 파는데 7,600에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하는 7,600에 팔기 위해서는 또 수리비가 들어가거든. 그거를 팔 수 있는 금액에서 한번 빼보면 평형대가 한 10평 정도 나오니까 월세 놓을 때의 수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생각인데 화장실 수리랑 몰드랑 뭐 싱크대 그리고 옵션까지 해서 한 5, 600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 그 정도는 들어가야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싸게 한 거야. 요즘에 수리비 비싸거든. 그러면 이 물건 7,000 정도, 7,600에서 600 빼서 7,000 정도가 되잖아. 그 7,000에서 7,000 곱하기 비용을 한 5%에서 6% 정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이거 매매 사업자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10% 정도를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15%지. 7,000에 15%를 뺀 게 입찰가야. 그러면 100%에서 15% 빼면 몇 프로야? 85%지. 그럼 7,000에서 곱하기 85%를 하면 어떻게 될까? 5,950이 나오지. 그럼 내 입찰가는 5,950. 그런 다음에 팔 때는 7,000에 파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해서 7,600에 팔아야지. 그러면은 계산할 때는 수리비를 아예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보겠지. 그럼 이거 5,950에 입찰하면 돼요? 입찰하시면 돼. 5,950에 입찰해서 수리를 600만 원에 들여서 수리한 다음에 7,600에 팔면 되겠지. 그러면 수익은 세전, 양도세 내기 전 700 정도가 남지. 얼마 안 남네요. 그치. 얼마 안 남는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이 물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물건은 월세가 더 강점이야. 지금 500에 55를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월세 거래가 생각보다 많아. 이렇게 거래가 되지. 근데 저거 집 살려면 대출 받잖아요. 한 달에 55만 원 받아서 제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한 2, 3천 정도 대출을 받거든. 그럼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 지금 3천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55만 원 받아서 15만 원 낼 수 있지. 근데 그러면은 한 달에 30벌 자고 저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계산을 해봤을 때 16% 정도 나오더라고.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700만 원 벌어들이는 것보다 다달이 3, 40만 원씩 들어오게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 자, 봐봐. 예전엔 이렇게도 진행을 했었거든. 요거 한 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 금액이 작아지니까 한 3, 4건 낙찰 받아서 묶어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 비율이 좀 올라가거든. 그럼 투자 금액이 줄어들지. 줄어들어서 이자는 이것보다 좀 많이 나올 거야. 개당 20만 원 정도 나오겠지. 근데 55만 원을 받아. 그 다음에 20만 원을 내. 그럼 35만 원이 생기지. 그러면 수익률이 16%가 아니라 이게 대출만 좀 잘 받으면 20%에서 25% 사이가 나오거든. 자, 봐봐. 애슐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25% 수익률을 벌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 어디도 없을걸? 그것도 다달이? 근데 그게 한 개일 경우에는 뭐 한 달에 30만 원 벌자고 집을 사요? 이럴 수 있지. 근데 30만 원씩 남는 게 10개일 경우에는 300씩 계속 꽂혀. 그럼 월급 2번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0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노후 보장까지 된 거지.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타하는 것보다 월세 세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게다가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 중이잖아. 가격이 높은 곳에 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격이 떨어지기에는 월세가가 올라가서 그러기가 힘든 물건이거든. 근데 만약에 애슐리 같이 무주택자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겠지. 왜요? 다른 기회를 더 볼 수 있잖아.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지. 네. 그러면 투자를 마음 먹고 있다고 한다면 효율을 잘 보기 위해서 만약에 돈만 있다면 규제 지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권의 일부 지역들 규제 지역 투자하면 대출 70% 나오잖아. 다른 사람밖에 못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애슐리가 돈이 없어서 이걸 월세를 했다. 그러면 이 조그만 게 당신의 1주택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단타보다는 월세 세팅이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 5천 정도 갖고 있으면 투자하기에 좋은 케이스인데, 자, 안성에 있는 안성 공도읍에 있는 송정 그린빌이라는 아파트예요.
평택 옆에 맞아. 중앙대. 맞아. 아까 그 물건도 중앙대 바로 앞이야. 그럼 거기 다 중앙대생들 살겠네요. 그렇지.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가 중앙대거든. 근데 아까 그게 여기 있어. 이렇게 커요. 학생 6,000명 정도? 우와. 내가 조사해본 바에 6,800명? 여기가 이제 복지관 또는 기숙사 같은데 여기에서 수용 인원이 그렇게 다 수용을 못 하거든. 그럼 나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월세가 더 받을 수 있다. 여기 앞에는 다 빌라잖아. 근데 사람들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호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돈 더 주고서라도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학교가 가까우니까 편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기엔 좀 애매하지. 그래서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월세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 물건은 월세 받을 물건으로 책정을 해놓는 게 좋다. 게다가 월세가 오르고 있죠.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게. 요거는 한번 유찰돼야 되는데 지금 2억 700에 나왔잖아요. 그건 안성에 있는 송정 그린빌.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물건이에요. 거기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 여기 84.991이라는 건 전용 면적이고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은 30평형대 물건이다. 이게 지금 최초가 2억 700에 나왔거든. 한번 볼까?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이버를 열어봤거든. 열어봤더니 단지 정보 딱 봤더니 요 단지 두 개 타입밖에 없어. 근데 85는 어떤 거야? 85 작은 거지. 근데 이 85가 우리가 입사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112짜리죠. 여기 보면 84.99 나와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84.99라고 찍혀 있지.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는 법원의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가 임장 가거나 거래를 할 때는 분양 면적으로 거래를 하더라.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고, 이게 총 한 860세대 있는데 이 단지는 20평대, 30평대 절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1억 5천부터 있네. 전세 승계 조건에 수리된 거. 그러면 2억 7천에 누가 사요? 그거지. 봐봐. 여기 지금 네이버만 봐도 1억 5천에 물건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억에 주고 입찰할 사람이 없겠지? 근데 어떤 바보가 2억 7천에 입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잔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 만약에 2억 7백에 입찰했다가 잔금을 안 내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2,070만 원 있지, 보증금이라는 거.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일반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주지. 근데 내가 안 산다고 뻗이겨.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주지.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2억 7백이 비싸다는 걸 우리 막내 PD님도 아시네? 그러니까 2억 7백에 낙찰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30%씩 저감되거든. 저감된다는 게 2억 7백에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깎아서 팔아야겠지. 그러면 2억 7백에 30%만큼 다음에 낮아져서 나올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한 달 기다리면 1억 4,490만 원에 나올 거야. 근데 그래도 좀 비싼 거 같은데. 아니야, 봐봐. 그 1억 500짜리는 수리가 돼 있긴 한데 전세가 껴있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작은 거 볼 때는 뭐 월세 끼고 전세 끼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거기는 들어가 살 사람보다는 월세나 전세 놓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물건들만 있는데, 여기는 실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끼고 안 사고 실입주하느라고 사겠지.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낀 물건들의 가격이 낮아. 우리가 경쟁할 물건은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걸 낙찰받아서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죠. 팔 거지. 누구한테? 투자자가 아니라 실입주자한테 팔 거거든. 그럼 실입주자는 이 1억 5천짜리 사면 전세가 있으니까 내가 입주를 못 하지.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돼. 한번 볼까? 자, 얘는 전세 승계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거 보면 1억 5,500에 15층인데 얘도 1억 5,500에 입주가 가능하지. 공실이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대. 15층인데 남서양인데. 그러면 1억 4,490에 유찰이 돼도 비싼 편인 거네. 그럼 한 번 더 유찰시켜야겠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한 번 더 유찰시키면 얼마예요? 1억 4,490에 또 30%가 떨어져. 그러면 1억이 되지. 자, 그럼 두 번 유찰돼서 1억이 됐어. 그럼 1억 5,500에 팔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입찰가가 나오지. 이때 이제 입찰을 준비하시면 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5층의 남서양에 공실이면서 직접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야. 이렇게 생겼대. 특별하게 공사가 된 것 같진 않지. 기본이야. 기본이고 바닥도 장판인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 그대로 살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입주해서 살 집인데 내 입맛대로 또는 이쁘게 또는 깔끔하게 이렇게 수리해서 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산다라고 봤을 때 이 물건 사서 수리할 비용까지 생각하고 내가 사는 비용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1억 5,500에 공실이고 수리가 안 된 집이 15층 남양이야. 근데 1억 6천에 올수리돼 있는 집이 있어.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자, 그럼 내가 피디님한테 물어볼게. 1억 5,500이 아까 그 집, 1억 6천에 이 집. 1억 6천. 그지? 수리를 하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도 되는 집이 1억 6천에 나왔으니까 500만 원 차이라고 한다면 수리 비용 따지면 1억 6천짜리가 더 좋은 거잖아. 그러면 1억 6천짜리 얘가 제일 먼저 팔릴 집이라고 밑에 다 뒤져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 결국은. 그러면 내가 팔 물건은 이 1억 6천짜리랑 경쟁해야 돼. 근데 이 경매 물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집을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받아서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수리를 해서 파는 게 1억 6천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까처럼 수리 비용 빼야겠지. 아니면 수리를 안 파는 대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수리를 할 비용을 깎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 그럼 1억 6천이 수리를 이 정도로 해놓은 거라면 요즘에 평당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 간단하게 계산해서 평당 100이라고 한다면 30평대니까 한 3천 정도 들어가겠지. 그럼 1억 6천에서 3천 정도 빼면 1억 3천이라는 금액이 나오네. 그럼 이 물건은 1억 3천에 팔면 사람들이 구매가 당길 거야.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요거 1억 3천에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1억 3천 곱하기 85%라고 했지. 85% 하면 입찰가 1억 1천 나오. 그럼 1억 1천에 사서 각종 비용들 다 책정하고 그리고 1억 3천에 팔았을 경우에 얼마 정도 남을까? 1,000에서 1,500 정도 남겠지? 자, 내가 팔 금액이 1억 3천이야. 1억 3천에서 우리가 수익을 10% 책정했으니까 1,300 정도 남을 거거든. 근데 그 1,300 중에서 양도세를 내야 돼. 1,300 정도의 양도세는 매매 사업자 진행했을 때 6%거든. 78만 원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한 1,200, 1,300 정도 남겠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면 1,000에서 1,200 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겠네. 괜찮은데요? 괜찮지?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요 물건 아까 내가 말했던 1,100, 1억 1,050만 원 정도 입찰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거래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가격이 좀 하락 중이긴 한데 이 부분도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물건의 분석을 끝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시면 영상 보신 분들이 다 따라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럼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아. 이렇게 계산하기 쉽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래가 좀 있는 데 같은 경우에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이 다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진 않거든. 아니, 경쟁률이 높아지면 제가 낙찰받기 힘들잖아요. 아니야. 우리 전국에 3,000개가 넘는 경매 물건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돈이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쉬어야지. 그거 팔릴 때까지. 그래서 내 순서는 계속 돌아와. 그렇게 낙찰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바라는 입찰을 할 때는 난 낮은 금액에 입찰을 해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낙찰의 기회는 옵니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돼. 그래도 최대한 경쟁률 낮은 물건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없어요? 미안해. 없어. 경쟁률 낮은 걸 찾는 꿀팁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걸 다 보는 게 꿀팁이야. 그래서 나와 있는 거 다 보고 임장도 해보고 입찰도 해보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기회를 찾아야지. 아니, 3,000개 넘는다면서요. 그걸 언제 다 봐요? 처음에 3,000개 볼 때가 힘들지 3,000개 다 본 다음에는 새로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그리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한 주에 2개 정도씩만 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거야. 그렇게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 그래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보시는 사람들이 가끔 궁금한 게 생기고 자꾸 물어보는 일들이 잦아서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 주간 경매 Q라고 해서 무료 경매 강의를 오픈을 했거든.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시작하거든. 그러면 퇴근하고 가면 딱이겠네요. 7시 맞추지 않아도 돼. 뭐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대답도 해주니까 신청하신 후에 퇴근하고 오셔서 그때서부터 수업 들어도 남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방문해 주시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그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고 화요일마다 오셔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궁금하다 또는 이게 알고 싶다라는 부분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해서 궁금한 거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갖고 오면 입찰가도 뽑아주시나요? 근데 임장을 안 하시고 오시면 제가 입찰가를 함부로 뽑아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임장하고 오셔서 입찰가를 어느 정도 뽑아 놓으신 상황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요. 자, 오늘 입찰가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